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방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경매 기초반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기초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도대체 사람들은 부동산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도대체 부동산 경매란 게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한다면, 일단 경매라는 것은 경쟁 매매입니다. 경쟁 매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열어질 때 값을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에게 이제 파는 일련의 행동, 그것을 경매라고 하는데요. 자, 부동산 경매에서는 법원에서 채무자, 즉 돈을 빚을 진 자, 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경매 처리를 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집행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법원 경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 시장, 즉 부동산 중개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 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물을 구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중개를 하면서 그런 법적인 등기권 관련돼서 이제 책임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중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 최소한의 그 위험 요소를 줄일 수가 있겠지만은 법원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권리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법원이 절대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물론 주체가 법원이긴 하지만 사실 법원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 즉 입찰하는 사람 본인 스스로가 권리 부분이라든가 매물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해야지만 이게 최소한의 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 권리 분석이라든가 그 매물에 대한 그 수익 분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지만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계속 줄일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과 부동산에 관련된 경험이라든가 지식도 충분히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별로 한번 부동산 경매 시점을 한번 보시죠.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자죠. 빌려준 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채권자 입장에서의 법원 경매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돈을 빌려줬으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했다든가 고의적으로도 갚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 을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을 이제 내가 빌려준 돈을 이제 충당을 해야 되니까 이제 법원에게 신청을 해서 경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을의 부동산을 경매를 처분한 후에 그 매각 대금으로 제가 빌려준 돈에 대한 모든 전부를 배당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일부를 배당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 자, 두 번째는 입찰 참여자로서 제가 이 경매 물건을 이제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입찰 참여자로서의 법원 경매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만 그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취득가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제가 이제 사용하게 될 그런 용도, 투자로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사가지고 바로 팔아서 시세적인 차익을 남겨서 제가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집이 없어서 이제 경매 쪽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실제 거주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물건에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할 경우에 입찰자 중에 가장 최고가를 작성한 사람,
그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입장별로 부동산 경매 시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부동산 경매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임의 경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담보권 설정을 한 채권자가 그 채권, 돈을 빌려준 그 권리, 그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임의 경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자, 을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이 흔하죠. 특히 뭐 아파트 담보 대출 받는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흔하니까. 자, 그래서 은행이, 을이라는 사람이 과연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이제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자로서 자기도 이제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이제 이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빌려주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항상 때에 맞춰서 갚을지가 의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가진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빌려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담보 대출이죠. 그래서 담보 대출을 이제 하면은 빌려주겠다라고 이제 승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을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고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는 은행 권리를 기재하고 어디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고 돈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상황이 악화돼서 그 대출금을 갚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왜 돈을 안 갚냐, 기일이 됐는데 원금이랑 이자 하다못해 이자라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않으니까 독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독촉을 해도 전혀 그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은 은행은 이제 그 등기부등록상에 기록된 토대로 빌려준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해서 이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바로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강제 경매는요. 자, 담보권 설정을 해놓지 않는 채권자가 법원에게 확정 판결문 등을 받아서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오타가 좀 있네요. 자,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받아서 그 서류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경매 절차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을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갑에게, 은행이 아니죠. 은행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친한 친구라든가 뭐 사촌이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인맥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제3자 사람에게 이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 나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나 대출은 좀 힘들 것 같고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돈을 좀 어느 정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이게 언제 갚을 건지 그럼 정확하게 우리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각서나 차용증을 쓰자 해서 작성을 하고 아파트에 대한 그 구입 자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이제 갚지를 않는 거죠. 시기가 분명히 지났는데 갚아야 되는 때가 됐는데 을이 갚지를 않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이제 작성했었던 각서라든가 차용증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나 법원에게 나 이제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래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증빙 서류로 각서랑 뭐 각서나 차용증을 작성을 해 둔 게 있다. 자, 이런 게 있으니까 나 진짜 빌려준 게 맞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 나 진짜 갑에게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각서나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줬다 라는 것을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법원은 중간에서 진짜 빌려준 게 맞네, 확실히 맞구나 라는 거를 이제 확정 판결 결정문을 작성을 해줘요. 이게 실제로 이제 맞다면 판결에서 맞는 걸로 인정이 된다면 그 결정문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을 들고 그 결정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채권 금액, 즉 채권자, 은행 또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빌려준 사람에게 담보한 재산을 법원을 통해 제3자에게 강제로 매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는 어찌됐든 그
그 경매 신청 절차, 신청하는 방식, 절차만 차이가 나고 집행 절차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의 경매는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할 때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자와 채권 금액 얼마를 빌려줬는지, 누가 얼마를 이 사람에게 빌려주게 된 것인지 등기부 등본에 설정이 돼 있을 때의 경매 절차입니다. 반대로 강제 경매는 실제적으로 등기부 등본상에 누가 빌려주고 누가 얼마를 빌려줬는지 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각서나 차용증 등으로 빌려준 일종의 서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서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 집행권원을 취득한 후에 그 집행권원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돼서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제가 여기 올려놓은 교재의 글들을 다시 한번 잘 세심히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란에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 정확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요. 다시 한번 글을 쭉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질문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부동산 경매 감가 방식인데요. 법원 경매는 매회 유찰이 될 때마다, 즉 낙찰이 되지 않을 때마다 보통 그 최저 경매 가격에서 20%에서 30%씩 이게 하락이 돼요. 차감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지역적인 이제 법원에 따라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평균 20% 정도 그 차감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가격이 1억이었는데 낙찰이 안 되고 유찰이 됐다 라고 했을 때는 1억에서 20% 하락된 금액 8천만원에서 다시 경매가 시작이 되고요. 8천만원에서 다시 한번 또 유찰이 됐어요. 낙찰이 되지 않을 시 유찰이 되면은 그 8천만원 기준에서 20%가 또 하락돼서 6,400만원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경매 금액이 유찰될 때마다 20% 혹은 30% 식으로 조금씩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죠. 이게 하락할수록 어떨까요?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사람들이 조금씩 간을 보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매물들은 아무래도 보통 뭐 정말 인기 있는 것들은 바로 1차에 이제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또 1차나 2차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기본 가격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들어가서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보통 1차에서 2차 정도에서 보통 낙찰 받는 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감가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 기초 지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입찰자의 경매 참여 과정입니다. 입찰자가 이제 경매를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가 이거죠. 이제 경매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경매 참여 목적을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인지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이제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 물건을 탐색하는 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구매를 해주는 것인지 뭐 여러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제 참여 목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매 대상 설정을 정하게 해주셔야 되고,
뭐 나에게 맞는 이제 금액대의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내가 가진 자금 수준에서 뭐 아파트면 아파트, 주택이면 주택, 뭐 여러 가지가 나눠줄 수 있겠죠. 다세대 주택, 뭐 단독 주택, 뭐 혹은 뭐 근린 주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자금에 대한 그 이제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부동산도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혹은 뭐 돈이 좀 부족하면은 뭐 대출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오고 활용이 가능한지도 미리 파악을 해 두시고 설정을 해 두시면 조금 더 경매 물건 탐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할 일은 찾아낸 물건들 중에서도 진짜 권리상 뭐 하자가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1차적으로 걸러를 내야 되고요. 만약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하자를 정확하게 모든 것이 소멸이 되거나 혹은 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인지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현장 조사라든가 뭐 임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서류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제 권리상 부분이라든가 뭐 현황 문제, 뭐 누수가 있다던가 뭐 외벽에 뭐 크랙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도 현황 실질적으로 가서 봐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현황 문제라든가 뭐 그 주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 그 부동산, 예, 실제적으로 그 주위에 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위의 부동산에 실제로 가서 정말 이 물건에 대한 시세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장 활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이제 매물에 대한 분석을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 조사한다는 것을 이제 임장 활동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 뭐 경매에 법원에서 제공하거나 혹은 유료 사이트나 무료 사이트,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이 정말 100%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100%까지는 확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 활동은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입찰 가격은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부동산, 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근교의 부동산들을 돌면서 시세를 확인하고요. 그 주변에 경매 물건들이 있었을 때 그 물건들에 대한 낙찰가 라든가 그런 평균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두셔 가지고 입찰 가격을 잘 고려를 하셔서 최대한 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낙찰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폐차리게 되겠죠. 이제 실패를 한 거니까. 낙찰을 실패하게 되면 다시 그 경매 물건을 또다시 탐색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필요한 경매 물건을 발견했을 때는 낙찰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써야 될지, 아무래도 그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려고 저희가 부동산 경매에 이제 뛰어든 거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낙찰가를 조금 더 어느 정도 쓰면은 낙찰을 받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 계산을 하고 낙찰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 낙찰을 성공하게 되면은 낙찰 이제 남은 잔금 납부와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명도, 즉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을 그 집에서 내보내는, 인도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을 명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명도를 해서 입주하고 뭐 혹은 임대를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따로 그냥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시세 차익도 생각을 하면서 경매 참여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 이제 경매 참여하는 최후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경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입찰자 입장에서의 경매 참여 과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법원에서의 경매 절차, 어떻게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보면서 기초 강좌를 쭉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